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58회입니다. 예, 58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뭐 요즘에 재미있는 현상 하나 뭐 얘기하자 그러면 뭐 요새 정부 여당 뭐 아주 하루가다를 나와가지고 네. 시위할 때 이제 복면 금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뭐 앙앙불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복면이라는 말이 그냥 어폐는 있는데 제가 예. 국립국어원 사전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복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 전부나 혹은 일부를 헝겊 따위로 싸서 가린다. 네. 또는 뭐 그러는데 쓰는 수건이나 보자기와 같은 물건 뭐 이런 걸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복면이라고 하면은 좀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50대 이상 네. 뭐 사람들은 알겠는데 우리 이제 이마연 기자는 모르죠. 그저 뮌헨 올림픽 얘기 모르시죠? 그때 영화에서 봤습니다. 태어나긴 했나요? 이때 72년이니까 전 82년에 태어났는데. 1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때 뭐 사실 저도 약간 어린 편이어 갖고 사실 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슬람계 극렬 테러 단체였는데 검은 구월단이라고 아주 유명한 예. 단체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단체인데 올림픽 선수촌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인질 9명이 사망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얼굴 전체를 복면으로 가린 이 예. 예. 테러범들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복면이라 그러면 눈, 귀, 코, 입 그리고 내놓고 헝겊으로 이제 얼굴, 머리 전체 가리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미지는 정말 좋지 않은 거죠. 그때 당시에 미네 올림픽 당시에 이제 3명인가가 테러범이 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물물교환 비슷하게 풀려났는데 이제 딴 인지라고 뭐 이렇게 네. 하고 풀려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측 이제 정보기관한테 뭐 죽임을 당했다, 보복 아. 살인 당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뭐 영화, 드라마에 복면 들어간 제목이 많은데요. 뭐 이경규 감독이 뭐 복면다로 뭐 옛날에 망인이 뭐 있냐 지금 네. 복면다로 뭐 그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네. 복면 검사니 복면 과왕이니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즘에 그 복면 과왕 가왕이죠. 뭐 네.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복면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나오긴 해요. 예, 저도 열심히 보고 네. 있는데요. 이 가수 우리가 이렇게 가수나 배우 그리고 개그맨을 볼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또 살찌고 마르고 또 혹은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에 대해 선입견이 많았는데 복면 쓰고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까 인식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복면 과왕의 진면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입견을 다 버리고 네. 시참 말린 노래로만 이제 봐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달라 이런 거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가수들도 나오고 또 뭐 네. 평소에 그냥 웃기기만 했던 개그맨도 나오고 또 음. 뮤지컬계 좀 이제 각광을 받지 않았던 뭐 예. 그런 조연급 배우나 조연급 배우들 나와서 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르잖아요. 그게 무엇보다 이제 노래 부른 다음에 가면을 딱 벗었을 때 웃고 행복해하는 출연자 모습을 보면 이제 좀 짠하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뭐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행복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얼굴, 나이, 계급, 직업 뭐 이런 거 안 따지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복면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좀 허위와 가식, 그다음에 선입견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진면목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도구 뭐 음. 이렇게 뭐 활용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복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뭐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네, 흘러갔는데 네. 복면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다른 이야기인데 좀 더 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기도 하고 참 화나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왜 국정교과서 지필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태교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 국정교과서가 복면하고 상관이 있죠.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지필진을 비공개로 한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 뭐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임 기자가 담당이니까. 요즘은 뭐 집필진을 비공개한 뒤에 좀 잠잠한데요. 네. 다음 달에 뭐 편찬중간 뭐 집필기준 발표가 하나 남아가지고 네. 그것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구성을 했는데 네. 교수하고 연구자 37명 그리고 교원 19명 이렇게 해갖고 총 56명 지원이라고 밝혔고 네. 거기서 17명을 선정했다고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또 최근에는 교과서 편찬 심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16명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 명단은 공개 안 하지 않았죠, 지금? 예, 그때 이화여대 신영식 명예교수
한 예. 사람만 공개되고 최 교수님, 최목림 교수님은 예, 그 사퇴했었죠. 사퇴했었죠. 그 나머지는 뭐 그 원고를 심의할 분들 아까 얘기했던 네, 편찬 심의위원회 멤버들도 비공개죠 지금? 다 비공개입니다. 언제까지 비공개한다는 건가요?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만 비공개를 하고 공개를 한다. 그리고 어차피 교과서가 나오면 다 공개가 나오죠. 되잖아요. 근데 필지는 다 그 전에 나오니까. 또 공개를 할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면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한마디로 네, 말하면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집필할 뭐 집필위원들, 뭐 심의위원들 뭐 이렇게 뭐 내정을 하고서도 이 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복면을 전부 씌운 게 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직 뭐 지필 기준 그 편찬 중과안도 발표를 안 했으니까요. 예. 그 뭐 편찬 중과안 뭐 심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복면을 쓴 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부가 복면 금지법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집필자니 뭐 심의위원들이니 모두 복면을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비공개 뭐해서 네. 복면을 쓰고 교과서를 뭐 멋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예. 폭력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면 금지법 만들면 첫 번째로 처벌해야 될 대상이 뭐 집필위원들하고 심의위원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뭐가 두려워서 비공개라는 걸까요? 왜 도대체 복면을 쓰고 국정교과서를 쓰겠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복면 쓰고 폭력 휘둘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교과서를 멋대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폭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집필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예.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옛날에 사관들은 어떻게 뽑혔어요? 요즘처럼 비공개로 뽑혔어요? 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사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 그러면 요즘이 뭐 왕조 시대보다 더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땠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먼저 이제 조선조 명종 때 일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1548년입니다. 당시에 그 지중추부사 정사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직상소를 임금한테 올립니다. 당시에 명종이 그 인종실록을 이제 편찬하려고 해서 실록청을 이제 만들거든요. 예. 그 실록청 당상에 이분 정사령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실록청 당상이라면 실록 편찬을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국사편찬위원장 뭐 지금 누구죠? 김정배 선생인가요? 뭐 예, 예, 그분 그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영예로운 자리 같은데 어시구나 이렇게 맡으면 될 일인데 왜 사퇴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분들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정사령이라는 분은 사직상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쓰는 직책이라는 거는 한 시대의 사실을 서술해서 만대의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임이 아주 중대한 것이다. 반드시 관료 중에 가장 현명하면서도 삼장의 재주를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시비가 공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의를 달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음, 합니다.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걸핏하면 논박을 당했습니다. 계속 이제 탄핵을 받고 비판을 네. 당했다는 거죠. 한 번 논박을 당하면 열흘은 보통이고 어떤 경우는 한 달이나 계속 뭐 비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모두 일록이라는 게 이제 사초같이 네.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거기에 사관들이 기록하는 거죠. 그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뻔뻔하게 녹이나 축내면서 나처럼 그 남의 비방을 듣는 처지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책을 뭐 편찬하는 직책을 맡으면 이 죄를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그 책임을 면할 수 음, 없습니다라고 이제 사퇴의 변을 밝힙니다. 명종은 뭐라 그랬어요? 명정임금도 이제 이렇게 다독거리는 거죠. 뭐 여러 해 동안 40년이나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비난받고 탄핵받는 경우가 뭐 왜 없겠냐 네. 있을 거다. 그래서 사표를 반려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정사령이라는 사람은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고 네 번이나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결국 사표가 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정사룡은 결정적으로 왜 사퇴한 거예요? 그 이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엄정한 이 포편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이 정사령 사퇴 사건을 명정실록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 네. 기록한 사관의 평가가 굉장히 혹독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정사령은 글재주가 있었는데 본래 품행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 지 오래됐다. 그가 역사 편찬의 책임을 맡으니까
기롱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놀리는 사람이 많았다 이거죠. 예. 저 사람이 맡아갖고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사룡은 임금의 명에 따라 실록 편찬의 책임을 맡았지만 사관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깨닫고 스스로 물러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주변이 여론이 이제 워낙 곱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는요. 예. 이 뭐 당연한 말이죠. 공직에 있는 동안 여러 차례 비판당한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들이 그 전임 사관을 맡은 사람들이 다 그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관들이 기록한 거는 임금의 잘잘못도 기록을 하지만 그 신하들의 잘잘못도 기록을 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평가를 내리는 게 이제 그걸 가장사초에서 이제 집에 뭐 간직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록 편찬 책임자가 돼서 자신의 흥결을 기록한 사초를 정리를 해서 실록을 편찬할 면목도 없고 자격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정사룡이 책임자가 되면 자기 자신을 나쁘게 기록한 사초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 기록에 이제 사자가 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사룡이 사태에 변해서 나는 삼장의 재주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삼장의 재주라는 게 뭐예요? 이 삼장이라는 게 이제 사관으로서 갖춰야 될 세 가지 덕목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뭐 삼장이 당나라의 역사가 유지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유지기가 주장한 사관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유지기가 뭐라 그러냐면은요. 사관은 그 재주와 학식과 재와 학과 식을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는 재주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관으로서의 문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학은 사관이 갖춰야 될 학문 그다음에 식은 뭐냐면 통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관이 가져야 될 통찰력 그러니까 사관이라고도 하죠. 사관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는 눈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직이 역시 이 세 가지 덕목을 겸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관이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사장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 중국의 계몽운동가인데요. 우리가 뭐 양계추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요새 중국 표기로는 량치차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신의 혁명 1912년 이전 사람이냐 이제 이후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냥 양계추라 부르느냐, 량치차오라고 부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데 네. 뭐 원래는 뭐 양계추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양계추라는 분이 이 삼장 이외에 덕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덕을 맨 앞에 둡니다. 그러면서 덕, 학, 식, 재 뭐 이런 순으로 이제 그 중요도를 설명을 합니다. 덕을 맨 앞에 둔 이유는 뭐예요? 덕을 이제 달리 말하면은 심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역사가는 역사를 도덕으로 바라보는 마음씨를 지녀야 공정한 사설을 저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술이 지금 심술 피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도덕으로 바라보는 마음씨라는 거거든요. 그걸 지녀야 공정한 사설을 서술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야 자기가 서술한 역사가 이 예사라 그래서 더러운 역사라든가 방서라 그래갖고 남을 비방하는 사서 이런 그 이 나쁜 역사라는 혹평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양지차오 그러니까 양계초가 또 이제 역사가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또 이제 내 겁니다. 거기 보면 과대, 부회, 무단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과대, 부회, 무단?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대는 뭐냐면 과장해서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부회는 경강부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단은 또 멋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역사가가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까다롭네요. 근데 어떻게 이 사관의 사장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까 얘기했듯이 군주와 대신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기록하는 전임 사관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이 있어요. 황제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진시황제 그런 황제가 아니라 전설적인 그 임금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중국의 뭐 예를 들자면 가장 그 이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황제의 왼쪽과 오른쪽에 한 사람씩 사관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관을 두 사람이나 황제 곁에 태워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왜 텔레비전을 보면 뭐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뭐 그것이 그 승정원 사람이기도 하고 주소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그냥 전임 사관일 수 있는데 원래는 그 이 왼쪽에 선 사람은 좌사라 그러고 이 좌사는 임금과 신하의 행동을 기록했다 그러고요. 오른쪽에 선 사관을 우사라 그랬는데 이 우사는 황제와 신하의 말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에서 말은 물론이고 행동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기록당했으니까 좀 숨막혔겠어요. 근데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전임 사관들의 직책은 높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문관 소속으로 해서 봉교, 대교, 검렬 이랬는데 칠품이 봉교고 네. 팔품이 대교고 검렬이 9급이거든요. 9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봉교 두 분, 대교 두 분, 검렬 네 분에서 8명이거든요. 하급 관리였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선발 전차는 까다로웠다면서요. 뭐 까다로울 정도가 아니라 되게 혹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물론 과거 급제자 중에서도 뽑았는데요. 뭐 물론 공부를 잘해갖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또 이 절차가 있었습니다. 선발 절차가 워낙 엄격해갖고 하고 싶다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혹독했을까요? 사실은 뭐 이 젊은 패기로 무장을 해야 되니까 때묻지 않은 절개를 지키고 직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낮은 급수, 그 새롭게 된 그 이 신진 관료들 중에서도 뽑은 거죠. 그러니까 1417년인데 태종인데요. 이조가 사관을 청구하는 법을 임금한테 올리거든요. 여기 보면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 후세의 기감이 된다. 그래서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생기면 춘추관 당상이 하급의 문관 가운데서 직품이 합당한 자들을 골라서 유교경전, 역사서 이런 데 막힘이 없고 또 시와 글 이런 데 능한 사람을 시험으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친족, 처가, 외가 뭐 이런 거에는 모두 흠결이 없어야 된다. 네.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한 자리에 3명의 후보를 선발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주의 서류를 내보내면 이것을 임금에게 아뢰어서 임명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엄격했네요. 음. 문장과 글 그리고 경전과 역사서에 두루 능할 뿐 아니라 친인척 가운데 어떤 흠결도 없는 사람이야 후보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가까지 다 봤다는 거니까 이게 네. 뭐 그러면서도 그렇게 3명의 후보를 뽑고 거기서 또 다시 뽑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선발 방법은 어땠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태종 시대의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 아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을 붙여갔거든요. 연려실 기술이라는 역사서를 보면 이 사관을 뽑는 절차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관 중에 가장 늦게 사관이 된 사람 막내죠. 막내 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답니다. 막내 사관이면 쫄병인데 쫄병한테 무슨 권한을 줬어요? 그 전임 사관 가운데서 가장 늦게 사관이 된 사람 막내, 그걸 네. 하번이라 그랬는데 하번, 그 고참을 상번이라 그랬고요. 이 막내 사관이 다른 고참 사관들하고 회의를 이제 해가지고 후보를 3사람을 뽑는데 이 막내 사관이 회의를 주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주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또 주재자의 입김이 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막내 사관이 영향력을 발휘한 예가 있어요? 예, 성종시대 사관인데 김일손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초에 이제 조의제문 자기 스승 김종직의 네. 뭐 조의제문을 기록해 갖고 나중에 이제 연산군 때 무사화를 뭐 어떻게 보면 빌미를 만든 뭐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막내 사관일 때 무려 5년간이나 후임자를 뽑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임자를 안 뽑으면 계속 막내가 될 거고 또 한 사람 결혼이 생기니까 일이 힘들었을 텐데. 근데 김일손 생각으로는요 적임자가 없다고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5년 지나서 이제 정여창이라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적임자구나 해서 그때서야 사관으로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참 엄격하긴 했네요. 근데 후보 3명을 뽑는데 사관들끼리 회의를 열어서 뽑았어요. 예, 뭐 그것도 그냥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공개 회의가 아니라 문을 닫고 진행하는 비밀 회의 아주 그래서 엄격하게 결정을 했다는데 이거를 비천이라고 하는데요. 비밀스럽게 추천했다 그래갖고 아까 말했듯이 추천할 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은 그냥 공석으로 놔뒀다 그러고요. 사관들이 후보 3명을 고르면 그 다음 절차는요? 뭐 다 끝난 건 아니고 요 이제 3명이 명단을 돌려가지고 누구한테 돌리냐면 이제 사관을 역임했던 전직 사관들, 네. 그다음에 이제 홍문관, 예문관, 뭐 당상관이니까 굉장히 고위 관리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후보자 명단을 다 돌려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하자가 없다라는 승인을 받아야 결국 이제 통과가 돼서 3명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끝난 게 아니었다면서요. 예, 통과 의례가 있었다 합니다. 그것도 엄청 까다로웠는데 이 사관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추천자 3명의 이력서를 상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향을 피우고 이거를 분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차례로 4번이나 절을 한 다음에 충문을 읽었다 그럽니다. 어떤 충문이요? 충문이 뭐냐면 황천, 이게 하늘신이거든요. 그다음에 후토, 토지신. 그러니까 황천과 후토에게 고합니다. 사피를 잡는 임무는 가장 중요한 국사의 하나입니다. 추천된 사람이 그 적임자가 아니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한테 제사를 지내고 또 천벌을 받는다 뭐 이런 천벌 운운까지 하니까 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전 통과 의례냐 이렇게 볼 수가 음. 있는 거죠. 임진왜란 때 이 통과 의례 사례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면서요. 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쟁 통에 대신들이 뭐 상당수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선조임금 곁을 따라다니고 이제 사초를 기록해야 될 사관 4명이 다 도망가는 그런 네. 상황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불상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의주까지 선조임금을 수행한 자가 단 17명밖에 없었다. 뭐 이런 기록이 또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들었습니다. 네. 사초를 불태우고 도망간 사관 4인방. 예, 그렇습니다. 그 아주 그 뭐 조존세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 아무리 궁한 처지라도 역사는 또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관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적임자는 없고 네. 당시에 유일한 사관이 기자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헌이 행제소 임금의 임시 거처 거기서 부족한 사관 수를 채우려고 후보자를 한 사람 추천합니다. 그 문제는 그 추천 대상자가 사관의 자격을 갖췄는지 사실 네. 판단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시험 볼 여건도 안 됐고. 그 무엇보다 이제 3명이어야 될 후보자가 1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원은 차마 충문을 읽지를 못하고 네. 고육책으로 그냥 충문 대신에 말로만 하늘에 고하는 그런 절차를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난리로 인해서 사람이 모자라니 부득이 한 사람만 후보로 올렸나이다라고 이제 하늘신 땅신한테 고했다 그러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라고 지복유설에 나옵니다. 근데 마냥 웃을 수 없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쟁통에 뭐 그렇게 어수선한 국면인데도 사관을 뽑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임시 방편이지만 충문을 읽는 행사까지 생략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관을 뽑는 걸 이제 종교식처럼 경건하게 했네요. 네. 근데 그래봐야 후보 3명을 선발한 거고 그 이후에 또 본격적인 시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3명을 선발하는데 그렇게 뭐 아주 복잡한 절차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어요. 가장 어려운 단계는 사실 시험이 남아 있었는데 시험 간의 면면이 되게 화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다 나오고 그다음에 좌우 찬성, 그다음에 좌우 참찬관, 또 춘추 예문관 소속의 삼품위생의 당상관, 그다음에 이조 당상, 뭐 아주 그냥 다 합석을 해갖고 뭐 아주 망랄해갖고 고관대작들이 전부 모였다 그럽니다. 시험 과목은요? 이 송나라 주자가 이 사마강이라는 사람의 역사가의 자치통감을 편집해갖고 이 자치통감 강목을 편찬을 했거든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공자의 춘추를 해석한 좌전, 그다음에 송나라 역사서인 송감 요 3가지를 가지고 지문을 골라서 한 사람씩 불러서 테스트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대1 면접 테스트예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논술고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구술로 뭐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봐도 뭐 그거 다름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들의 이제 순위가 결정돼서 1, 2, 3등 이렇게 결정이 되고 1등이 뽑히는 거죠. 그리고 시험관의 도장을 일일이 받아가지고 공문서 형식으로 이제 입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이제 선발 절차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왜 이렇게 사관 선발을 젊은 사관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또 왜 사관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듯이 1417년에 이런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개진이 됐어요. 그리고 사관들이 뭐 정말 젖비린내나고 정말 서법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가끔씩 청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사관들이 청거를 하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태정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새롭게 진출하는 유생들의 능력과 가문을 윗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새롭게 네. 나오는 애들인데 어린 애들인데 그러니까 사관 동료들끼리 지들끼리는 좀 아니까 젊은 애들끼리 좀 아니까 그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사관을 뽑는 게 사실 유래가 오래됐다라고 이제 태종 임금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전통 사관들 스스로 젊은 후임자를 뽑는 전통이 굉장히 깊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그냥 젊기만 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닐 텐데요. 연려실 기술이 뭐 그 나온 거 보면은 이 조곡선의 문집인데 야곡 삼간기 이걸 인용해 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신진한테 사관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잘못이 아닐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벼슬이 높은 사람은 너무 세상 일에 익숙하게 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기 쉬운 패단이 많다. 그래서 젊고 의기가 날카로운 자들을 사관으로 선발하는 것이 더 공평한 역사를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젊은 사람들을 사관으로 뽑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래 벼슬한 사람은 시쳇말로 사사로운 정에 이끌린다. 구악이라는 얘기죠. 구악.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악이 예. 될 수 있으니까 엄정한 사피를 휘둘러야 하는 사람 사관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관 한 사람 뽑는데도 정말 철저하고 신중하게 뽑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뽑힌 사관을 임금도 존중했다면서요? 예,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은데요. 이 중종임금의 사례가 신금을 올립니다. 뭐냐면 중종임금이 1508년에 중종 3년인데요. 승정원과 예문관에 이제 붓 40자루, 먹 20호를 내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이러 붓과 먹으로 나의 모든 과실을 숨김없이 마음껏 쓰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잘못을 마음껏 쓰도록 하라. 들어도 좀 감동적인 말이네요. 지금의 지도자들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자기 잘못을 다 이게 네. 신경을 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릴라 그러고 그 선조의 잘못도 가릴라 그러고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영조임금도 그렇게 뭐 비슷한 뭐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1738년에 이 친히 이제 이 실록을 봉안한 춘추관 사고라고 있거든요. 네. 그 실록을 이제 거기다가 놓는 건데 거기 방문해 갖고 대공사필이라는 휘호를 써 갖고 처마 끝에 달도록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대공사필이 무슨 뜻이에요? 이 대공사필이라는 거는 공은 이제 공변할 공이거든요.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공사필이라는 거는 사필을 크게 공정히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영조가 대공사필이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영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법은 굉장히 어렵다. 여러 대신들은 물론 사관들이 입시를 하고 그렇지만 파당에 치우친 나머지 역사를 멋대로 첨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임금이 한번 제작된 실록은 절대 볼 수 없다. 지금 네. 뭐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책이 얼마나 공정하게 쓰였는지 혹은 불공정한지 이거 임금도 못 알아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공사필이라고 벽에 쓴 것은 역사를 아주 공정하게 서술하라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 사관 선발하는 과정도 그렇고 사관을 대하는 임금들의 태도도 그렇고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지도자들 보면은 뭐 의견이 다른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뭐 범죄자 취급하고 혼 없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떨지 모르는데 자기하고 좀 안 맞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욕을 하고 그러는 네. 거는 지도자의 자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왕조 시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왕조 시대를 뭐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역사 교과서 쓸 사람 무엇이 그리 두려운지도 뭐 공개도 안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뭐 하여튼 이 왕조 시대보다 못한 시대가 아닌가 네. 뭐 이런 답답한 시대가 되고 복면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또 답답한 얘기를 했네요. 복면을 벗으면 제가 특종을 할 수 있는데. 예. 예.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